수 있는 마인드를 가질 수 있게끔 저는 오늘 클린에 대한 강의를 또 준비해 봤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클린에 대한 강의를 이제 했었지만 오늘은 그 약간 총집합체 정도의 강의로 준비를 한다고 나름 또 열심히 해봤는데요. 또 어젯밤에 몇 시간 자지 못하고 강의를 준비했는데 오늘 이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제가 쭉 보니까 오늘 이제 강의를 처음 들으신 분들 몇 분 계시고, 오랫동안 제 강의를 들었던 분들이 많아서, 처음 들으신 분도 이해할 수 있게끔 제가 조금 더, 기본적인 얘기를 해 나가면서 또 클린에 대한 마인드를 더 이렇게 확신을 찰 수 있는 그런 강의를 하고자 노력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건강을 이룬 자가 인생에서 최고의 위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뭘까? 오랫동안 약국의 현장에 있으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요. 제가 경험하고 또 저의 경험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의 어떤 인생의 어떤 건강상의 변화들을 봤을 때 자연의 이치대로 가장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몸 청소부터 시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왜 살아가는 환경도 집도 매일매일 청소가 되어야 하고 또 한 번은 대청소도 하고 리모델링도 해야 기분 좋은 집에서 살 수 있듯이 우리 몸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쌓여있는 노폐물도 주기적으로 버려가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가장 효율적이고 현명한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건강할 것인가, 아플 것인가라는 것인가는 아주 간단하게 나눌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글리칸 클린데이를 얼마나 자주 갖느냐, 아님 노폐물을 쌓아두고 더러운 집에 살아서 늘 기분이 꿀꿀한 한 상황처럼 우리 몸에도 노폐물을 쌓아두고 사느냐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자연의 이게 보석처럼 조물주가 마련해 둔 이 글리칸을 독점 특허의 과학으로 쉽게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우리 지금 메나텍 사람들은 가장 건강해질 수 있는 큰 행운을 잡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자연 온누리 약국을 한 30년 넘게 이제 운영을 하면서 다양한 학회에서 활동을 하면서요. 그 학회 하나하나에서 공부를 하면서도 여러 학회의 내용들을 다 통합적인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을 때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현명한 방법이 서두에 얘기했듯이 청소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노화와 질병을 봤을 때 노화가 되면 들수록 누구나 다 아프다. 이렇게 기결이 된다 그러면은 그냥 늙어가는 것 자체가 아프면 너무나 이 살아가는 의미가 그리고 건강하고 사는 노력에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자연의 이치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소나무가 엄청나게 나이가 들고 늙어도 잎은 푸를 수 있거든요. 노화가 곧 질병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상적인 노화와 노폐물과 독소들에 의해서 이 가속도가 붙는 그 노화와 또 독소와 노폐물의 공격을 막고 자연의 흐름을 그대로 우리가 아름답게 늙어가는 그 상황에서 소나무 잎이 푸르듯이 우리 몸도 푸르게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독소가 쌓이고 독소의 공격에 무너지면 병적인 노화 상태에 들어가면은 잎이 시들어 바래지는 소나무처럼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대의 수명은 늘었는데 질병으로 고통받는 그 질병의 수명이 오히려 과거보다 더 늘어났다라는 게 오늘의 모습인데요. 단순하게 오래 사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그리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젊고 건강하게 보이고자 하는 그런 시대인데요. 매일매일 클릭한 클린의 습관이 효과적으로 우리가 몸에 이렇게 장착이 되면 이 소나무가 늙어서 이 푸르듯이 우리도 푸르게 이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노화가 질병이 아닌 걸로 갈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부족한 물질을 채워가는 것이
질병과 노화를 이겨내는 시작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몸에 그 강력한 해독 효소인 글루타치온 있잖아요. 이런 것도 실제는 20대를 지나면서 체내 생성량이 확 줄어들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 줄어드는 거를 우리가 보충해 가면서, 그리고 이것이 덜 줄어들게끔 노력해 가면은 우리 몸에 이 생성 부족하게 되는 것들이 훨씬 더 좀 속도감이 줄어들게 갈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약이나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을 뭔가 그 부족한 걸 채워 나가기보다는 계속적으로 노폐물은 늘어나고 좋은 신체 영양소들은 부족하게 되는 거. 그거에 저는 제가 약사라서 그런지 몰라도 뭔가 이 안티적인 개념이 몸에 들어갔을 때는 이겨내기가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서양 의학의 근간은 안티의학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어, 뭔가 억제하는 것이 현대의 의학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령 예를 들면 항생제, 뭔가 세균을 죽이잖아요. 억제해버리잖아요. 항암제, 이거 억제죠. 전부 다 안티라는 말이 붙어요. 항바이러스에 항고혈압제, 항정신병제, 항우울제, 항경련제, 항부정맥제, 항콜린제. 저는 약대 들어가서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전부 다 뭔가 어떤 그 약물의 기전들이 전부 다 안티라고 들어가는 거예요. 뭐 전부 다 뭐 어떤 안티적인 메커니즘이 모든 약물의 메커니즘의 기본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과거의 현대의학은 항생제의 발전으로 엄청나게 비약적으로 성장을 해버렸거든요. 근데 웬만한 질환에 항생제가 안티바이오틱 이렇게 의미잖아요. 그 안티로 이 치료제를 만들어 온 그 엄청난 성장에 이 현대의학이 매료가 돼가지고 모든 인체의 의학을 억제의학으로, 그래서 그 인체의 어떤 정상적인 물질이나 정상적인 신호 전달 과정을 어, 굉장히 억제하는 쪽으로 약물을 이렇게 만들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의학이 반쪽의학으로 가게 된 거죠. 부족하게 된 거가 채워져야지만 노화와 질병을 막을 수 있는 자연의 이치에 거스르게 됨으로써 어떤 부분에서는 억제하고 과도하게 항진이 되어 있거나 뭐 과도하게 뭐 문제가 있는 거는 일시적으로 이렇게 억제할 수는 있으나, 그것이 만성적으로 가버렸을 때는 그걸로 인해서 또 하나의 문제가 드러날 수 있는 게 현대의 반쪽의학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먹고 살던 이 자연의 화학의 어떤 신물질을 억제하는 게 아니라 자연물로 내 몸 속에 채워지는, 부족한 거를 채워져 가는 거, 어떤 그 평범한 진리로 우리 몸이 건강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 자연의 이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메나텍의 클린가 하는 특별한 시간은요, 씻어내고 채워주고 새롭게 태어나는 내 몸의 어, 혁명과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독소나 염증이나 어떤 안 좋은 체지방들은 해독을 해서 버려내고요. 영양소는 채워간다라는 거죠. 이 영양소를 채우는 거를 사람들은 아프면 다 병원에 가요. 근데 병원은 늘 안티의학으로 가기 때문에 채우는 건 없어요. 뭔가 억제하는 쪽만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반쪽의학이라는 거를 이해를 한번 하시고요.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 채우는 걸 어떻게 제대로 채워내는가. 제대로 채우기 이전에 뭔가 쌓여 있는 거는 좀 버려내고 채워보자. 그렇게 버려내고 채우는 정상적인 완벽한 몸의 상황을 들어줬을 때 결국 내 몸은 치유의 길로 간다라는 겁니다. 자연 치유력을 회복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치유의 개념을 사람들은 치료의 개념하고 혼동하는 것 같아요. 영어에서는 이 치유는 힐링이란 표현으로 딱 규정이 돼요. 치료는 트리트먼트라고 표현을 쓰죠. 근데 우리가 이게 클린으로 뭐 혈압도 좋아지고 콜레스테롤 나아지고 당뇨도 안정이 되고 잠도 좀 잘 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어머 그거 다 뭔가 다 뭐 만병통치네?
이렇게 표현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자리에서 우리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니, 이거는 힐링이야, 치유야, 라는 개념을 꼭 알려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치유, 힐링의 개념을 이해할 때는 우리는 건강과 질병에 대한 올바른 인식부터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디 아프다는 거는요, 우리 몸 안에 있는 우리 몸 하나하나의 조직을 이루는 그 세포들이 얼마나 많이 손상됐냐는 정도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세포가 많이 손상을 받으면 병든 세포가 25% 미만, 25%가 정상세포고 거의 한 75%의 세포로 병든 세포가 많아지면은 질병에서 결국 죽음으로 가고요. 건강한 세포가 75%에서 100% 가면은 이제 최적의 건강 상황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이 질병이라는 거는 독소나 면역의 불균형으로 내 몸속에서 만성적인 전투인 이 염증 반응이 반복이 되면 세포가 손상을 받아서 그 기능과 모양이 변질된 상황을 아프다라는 걸로 우리는 인식을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세포가 변질된 상황의 모습을 보면은 네 가지 모습으로 나눌 수 있어요. 많이 변질되면은 죽게 되겠죠. 그 괴사라고 표현하고요. 어떤 세포는 손상을 받으면 오히려 위축이 돼버려요. 기부술을 한다든가 또 오랫동안 만성적으로 위가 안 좋으면 위축성 위염으로 간다든가 또뭐 그 근육이 위축된다든가 신경이 위축된다든가 이런 위축의 모습으로 쪼그라드는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어떤 세포가 손상을 받으면 과형성이 돼서 오히려 뭐 굳은 살이 생기는 것도 강한 자극으로 굳은 살이 생기는 것도 세포의 손상의 모습이고요. 뭐 호르몬의 불경우로 갑상선 조직이 과형성으로 비대해진다든지 전립선이 비대해진다든지 혈관이 두꺼워진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도 세포 손상으로 이 세포 조직이 비정상적인 변질의 모습, 과형성의 모습이죠. 이 변질이 아주 심각하게 바뀌어버리면은 아예 기능조차 바뀌는 암의 상황으로 발전하게 되죠. 이런 세포가 손상받은 이거를 우리는 정상의 세포로 되돌리는 거, 이것이 힐링입니다. 그래서 아픈 상황이 스스로 낫게 되는 정상의 세포로 가는 거, 힐링한다라는 거죠. 이 반대되는 의미, 어, 병원에서 증상을 치료한다는 의미는 트리트먼트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세포를 스스로 정상으로 고치는 그 과정이 우리 몸에는 자연 치유력이라는 그 능력으로 갖춰져 있게 되는 거죠. 이 자연 치유력이라는 거는 인체가 스스로 방어도 하고 고치고 치료도 하면서 심지어는 아예 원기까지 회복시키는 원래의 회복으로 돌아가는 놀라운 자연 치유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의 이 질병의 뿌리가 있고 그 증상이 드러나게 됐을 때 현대의학은 근본적인 뿌리를 해결하는 그 자연 치유력을 해결하기 위해서 채워나가야 하는 그 상황을 어떻게 한다고요? 안티적으로 뭔가 억제해버리면 자연 치유력은 만들어질 수가 없잖아요. 이거를 계속 이해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연 치유력 스스로 우리의 세포를 다시 만들어내는 이 치유력을 우리가 회복을 하려면 적절한 환경이 만들어져야 되고 방해 요소를 최소화할 때 되는데요. 면역력과 자연 치유 능력을 방해 요소는 뭘까요? 독소죠. 염증이고 또 세포를 공격하는 산화적 스트레스인데요. 이 내 몸에서 뭐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독소나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 독소들로 내 몸이 스스로 고치는 능력이 계속적으로 방해를 받게 되고요. 또 하나 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영양소들, 이런 영양소들이 부족하게 되거나 또 안 좋은 영양소들이 많아져서 이 세포의 공격을 계속적으로 하게 되면은 또 하나 자연 치유 능력이 또 해결이 안 되겠죠. 그리고 잘못된 생활 습관이나 운동 부족으로 이 자연 치유 능력이 방해를 받게 되면 만성적으로
내 몸은 염증 상태에 놓이게 되죠. 그 만성적인 염증 상태는 어떤 의미로 이해하냐면은 내 몸속에서 계속적으로 전쟁이 일어난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전쟁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면은 전투력을 상실하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내 몸의 만성적인 염증은 이 전투력의 상실인 면역력의 감소로 이어지게 되죠. 이 면역력의 감소와 자연 치유 능력의 감소가 되면은 훨씬 더 내 몸은 노화나 또 질병의 상태로 빠지게 되면서 모든 질환인 비만도 성인병도 자가면역 질환도 알러지 상황도 연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 우리의 어떤 질병의 나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현대인들이 어디가 아프다는 것은 어, 뿌리는 이렇게 여러 가지 뿌리가 보이시죠? 뿌리가 이런 질병의 뿌리가 있고 그 질병의 뿌리가 하나하나의 이 열매로 나무에 달린다라는 건데요. 이 많은 질병의 진단명이 붙었다 하더라도 원인은 이런 독소가 원인이 돼서 다양한 질병명으로 증상이 드러난다라는 걸 표현하는 질병의 나무인데요. 이 현대인들이 어디가 아프다는 것은 이제 그 질병의 뿌리가 밝혀졌어요. 이 독소로 인해서 내 몸속에 만성적인 전쟁의 상태, 만성 염증의 상황이 되면은 그것이 어느 조직에 있냐에 따라서 진단명이 다르게 붙게 되죠. 발바닥에 만성 염증이 있으면 족저근막염으로요. 또 자궁에 있으면은 생리통으로, 위에 있으면은 위염으로, 식도에 있으면 식도염으로, 혈관에 있으면은 고혈압으로, 또 이상지지 혈증으로, 뇌에 있으면은 우울증으로, 치매로, 류마티스, 비염, 비만, 이 모든 질병의 뿌리는 만성염증인데 그 만성염증을 일으키는 거, 전쟁을 일으키는 주범은 뭘까요? 내 몸의 적군, 다른 말로 독소가 되죠. 내가 먹는 식이성 독소나 내 몸속에서 만들어진 독소나 환경에서 들어오는 독소나 생활 습관으로 야기되는 이런 많은 나의 몸을 치는 이 적군들로 인해서 내 몸에 염증이 많아지면 결국 어느 조직으로 어떠한 이 세포의 손상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진단명이 되고 결국은 노화의 속도가 가속화되고 질병으로 가서 어, 빠른 노화 상황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정리하면 이 독소는 내 몸에 전쟁을 불러일으키는 만성 염증을 불러일으킨다. 독소의 상황을 보면 독소의 내용을 보면은 요즘에는 그러신 분 별로 없는데요. 아, 독소가 몸에 많아서 그래요. 이렇게 말하면은 자기는 너무 깨끗하게 생활하기 때문에 독소가 없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분이 가끔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런 생각 별로 이제 좀 많이 안 와봐요. 매스컴에서 하도 독소가 많아요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미세먼지 독소잖아요. 그거 어떻게 피하겠어요. 미세먼지나 그리고 또 우리 환경 호르몬 너무 많은 거 알죠. 피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뭐 농약이나 첨가물들, 뭐 밀가루나 정제 탄수화물, 설탕, 그리고 다양한 약이나 담배 이런 화학물질들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 독소를 어, 이 뭐지? 이렇게 독소에 노출되지 않는 인간은 없다라는 거죠. 내부 독소도 마찬가지죠. 뭐 기계는 돌리고 나면 거름이 나오듯이 우리 몸도 돌리고 나는 활동, 대사 활동을 하면 생기는 당연하게 생기는 활성산소, 거름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스트레스 호르몬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서 적군으로 염증을 일으키게 되고 그런 만성 염증 상태가 심각해질수록 전투가 잦아지고 격렬해질수록 나의 면역력의 상황은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독소를 한번 짚어볼까요? 평소에 살면서 독소가 이게 뭔지 생각 안 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놀랐어요. 와, 우리나라 사람들이 1년 동안 섭취하는 이 식품 첨가물은 화학물질이기 때문에 우리 몸으로 봐서는, 세포로 봐서는 적군에 해당되죠. 하루에 3, 40가의 식품 첨가제를 먹는 상황, 평균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균 1년 동안에 거의 25kg나 되는 어마어마한 양의 첨가물을 한국인들이 평균적으로 섭취한다라고 그래요.
거기다가 가공식품이나 초가공식품이나 또 각성과 흥분을 유발하는 설탕과 커피나 술과 밀가루에 굉장히 많이 노출되어 있죠. 뭐 건강한 음식일 것 같은 김밥도 따지고 들면은 가공식품 덩어리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자연의 방식이 아닌 음식의 재료로 우리가 많이 노출되어 있기도 하고요.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과일마저도 요즘에는 과당이 너무, 브릭스가 너무 높기 때문에 우리 몸에 피해를 주는 독소로 규정되고 있기도 합니다. 거기다가요, 한국인들은 특히나 약을 너무 많이 먹어요.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하루에 10종류 이상의 약을 먹는 사람이 5년 새에 53%나 늘었다고, 얼마 전에 신문에, 발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OECD 평균을 크게 뛰어넘는 정도로 굉장히 다재 약물 복용자가 굉장히 많이 먹고요. 현대의학이 정말 못 고치는 병이 없다고 할 정도로 뭐 현대의학을 맹신하는 분들이 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약을 먹는 사람들이 점차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죠. 나이 드신 분들이 약을 많이 먹으면은 약 대사 능력이 떨어져서요. 약물에 대한 부작용이 굉장히 많아지죠. 실제는 약을 먹어서 인지 기능이 떨어지고 선망도 오고 배뇨장, 배뇨장애를 굉장히 많이 겪기도 하는데요. 이런 위험한 상태에 노출되어 있으신 분들이고요. 고혈압이나 당뇨나 이런 만성 질환을 하나 이상 진단받은 20년의 기간을 보내는 노인의 인구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움큼의 약을 먹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큰 이슈가 됐는데요. 어떤 분이 이런 시작은 고혈압 약이었는데 그 사람이 고혈압 약을 먹는데 부작용이 좀 난 거야. 근데 몰랐던 거죠. 고혈압 약을 먹는데 부작용이 난다. 이거 솔직히 알기 되게 힘들어요. 이거 약물을 디테일하게 조사하지 않으면 알아채기도 힘든데 고혈압 약을 먹었는데 붓고 변비와 무기력장이 오는 이런 게 있으니까 뭐 혈압약으로 부었는지 그냥 부었는지 모르죠. 그럼 다리가 부니까 병원 어떻게 하냐? 이뇨제를 처방해요. 뭐 엄청 흔하디 흔한 상황 시츄에이션이에요. 그래서 이뇨제를 쓰니까 소변을 자주 화장실에 가다 보니까 또 요실금이라고 비뇨기과 선생님 생각하는 거죠. 그 요실금 약을 처방받았더니 이 약은 또 항콜린 효과가 있어가지고 변비와 인지 기능 저하를 유발하기도 하거든요. 그랬더니 또 신경과에서 치매 진단을 받은 거죠. 치매약과 뇌영양제를 받아서 먹다 보니까 또 이것이 요실금을 악화해가지고 이거를 먹다 보니까 졸림과 무기력증과 근육의 기능이 떨어져서 결국 낙상이 오게 된 거죠. 그 낙상이 오니까 이 사람은 또 어떻게 돼요? 또 이 낙상이 와서 정형외과 가서 또 다양한 약을 먹다 보니까 파킨슨도 오고 뭐 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에 나와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는 드러나는 그동안에는 많이 감춰져 있다가 요즘에는 이렇게 드러나요. 근데 이거를 컨트롤 하기에는 아직 이 우리나라의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아서 이거를 조율하는 거가 굉장히 어려워요. 아직도 사회적 제도가 이게 안정화되지 않아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 노출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뭐 탈모약 요즘 엄청 많이 먹죠. 프로페시아 너무 많이 먹고요. 20대부터도 되게 뭐 모발이 더 중요하지 건강이 더 중요한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탈모약 많이 드시는데 이 탈모약의 부작용이 우울증과 결국 자살 생각 비율을 훨씬 더 프로페시아를 먹는 사람은 자살을 생각하는 비율이 44% 올라가죠. 근데 탈모약이요, 나이 들면 많이 먹는 전립선 약이 되거든요. 이 전립선 약과 탈모약은 성분은 똑같고 용량만 차이 나는데 이거를 많이 먹을 때 이렇게 기분 변형이 오고 우울해지기도 하고 자살을 생각한다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실제 요즘 현대인들이 남성분들은 40세 이후부터 이 뭐 건강검진을 받다 보면 전립선에 관련된 약물을 굉장히 처방을 많이 받아요. 그럼 그 꾸준히 먹다 보면은 기분이 알게 모르게 우울해지고, 또 약간, 기분 장애? 그리고 우울증?
그러면서 약간의 치매 이런 인지기능 장애 이렇게 가는 경우가 참 많은데 굉장히 그것이 이제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에 설명서에는 이렇게 경고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부작용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이 경고 박스가 떴다고 처방을 주려느냐 그렇지 않은 게 현실이거든요. 근데 과거에는 60세 이후에나 이 약을 많이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즘에는 20대부터 이 약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사회적인 전체적인 상황에서 이런 거를 오랫동안 젊은 남성들이 이거를 먹었을 때 이 사회의 어떤 그 정서적인 안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한 상태를 가겠다라는 게 또 하나의 저는 또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또 많은 약물이 우리 몸속에서 드럭먹으로 작용해요. 드럭먹어 참 이해 못하신 분 있는데 약이 내 몸속에서 도둑처럼 영양소를 훔쳐간다라는 의미거든요. 그거를 드럭먹으라고 그래. 약물 도둑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런 약들을 먹으면은 내 몸속에서 이런 좋은 영양소들을 다 뺏어가기 때문에 더 영양이 부족하게 되죠. 서두에 얘기했듯이 부족한 물질을 채워가는 게 노화와 질병을 이겨내는 지름길이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약이 이렇게 부족되게 하면 이거를 더 많이 채워가야 되잖아요. 근데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많은 사람들은 내가 약을 먹기 때문에 또 영양제를 먹는 거를 굉장히 거부해요. 제대로 알면은 내가 약을 먹기 때문에 영양제를 더 먹어야 되는 게 현명한 판단임에도 불구하고 알약을 먹는데 또 알약을 먹어? 이렇게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데 당뇨약을 먹는데 이런 영양소 부족하게 되죠. 그러면은 훨씬 더 당뇨 합병증 더 많이 오게 되는 거는 불보듯 뻔한 일이거든요. 거기다가 콜레스테롤 약을 먹으면은 코큐텐이 고갈됨으로 인해서 근육이 약화된다는 거는 공식적인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콜레스테롤 약 먹는 분이 카탈리스트 하나 안 먹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이해가 안 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강의에도 얘기했듯이 많은 사람들이 건강 문맹인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헬스 리트러시가 너무 부족한 게 한국인 70%는 건강 문맹인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단순하게 내가 코큐텐도 알약이야? 카탈리스트도 알약이야? 플레이스라도 알약이야? 똑같은 알약? 같이 먹으면은 내 몸에 약만 자꾸 들어가네? 너무나 어리석잖아요. 그런데 그게 현실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이 저 하나의 목소리가 아니고 또 많은 약사님들 전문가의 목소리가 아니라 많은 분들이 어, 경험하고 이렇게 간단한 건강 강의, 또 건강에 대한 관심도를 누구나 다 가지면서 이런 것들이 상식화되는 시대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드럭머거가 우리 몸속에서 부족하게 하고 또 하나의 화학물질로서 독소로도 작용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당이 결합된 음식, 그 당독소라고 표현했는데요. 독소계의 폭탄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뭔가 이제 그 굽거나 튀기거나 뭐 이런 음식이 이제 당독소, 탄수화물하고 단백질을 결합해서 변성이 되면 그걸 이제 당독소라고 표현하는데요. 당독소가 많은 거 약간 달짝지근한 거를 굽거나 튀긴 거예요. 뭐 간장조림을 했다든가 뭐 갈비조림, 불고기, 솔직히 전부 다 그잖아요. 이 당독소가 많은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명절에는 뭐 전이나 뭐 이런 갈비 이런 음식 많이 먹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당독소의 음식을 먹게 되죠. 이 당독소는 우리 몸속에서 특히나 혈액을 굉장히 공격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 적혈구가 당독소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 당화혈색소 검사 많이 하잖아요. 이 혈색소가 당화가 되었다. 글라이케이트 됐다라는 의미인데요. 이것을 이제 HbA1c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당화혈색소. 당뇨 환자만 이제 검사하는 게 아니라 요즘에 이거 다 검사를 많이 하잖아요. 척혈구가 얼마나 당독소의 공격을 받아서 당화되었느냐라는 걸 보는데 이 적혈구뿐만 아니라 알부민도 또 이뮤노글로불린 G라는 이런 항체도 또 우리 많은 이 혈정에 있는 단백질도
이 당독소 굽거나 튀기거나 간장에 졸이거나 설탕에 버무렸거나 이런 음식들로 당독소가 많아지면 이런 것들이 다 공격을 받아서 우리 몸속에서 염증을 많이 불러일으킨다라는 또 의미가 되죠. 한국에는요, GMO를 수입을 90년대부터 했는데, 그때부터 많은 질병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대요. 그래서 많은 논문들이, 이런, 유전자 변이된 음식들로 인해서 많은 질병이 늘어났다라는 거를 알려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GMO에, 자유로울 수가 없잖아요. 대부분의 콩, 대두가 거의 GMO 콩인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고요. 그 GMO 콩으로 뭐 간장도 만들고 뭐 두부도 만들고 그렇지만 우리는 그냥 편안하게 먹고 있죠. 그렇게 평소에는 스트레스를 안 받으면서 뭐 내가 GMO 콩을 먹으면 안 돼 이런 거에 스트레스를 받지 마시고 먹는데 먹기 먹었으나 청소는 한두 번씩 해서 버려내야 되는 거 이것이 현명하게 GMO에서 살아가는 지름길이다 생각이 듭니다. 자폐 발병률 세계 1위고요. 대장암 발병률, 자살률이 10년 넘게 세계 1위가 되고 당뇨병도 OECD 국가 중 1위, 유방암도 1위, 치매 증가 1위, 성조숙중 27년과 27배 엄청나죠? 비타민 D 결핍, 뭐 부배, 뭐 아토피, 정서장애 아이들 GMO의 수집과 비슷하게 증가갔다는 게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가 유전자의 식물, 유전자 변이 식물만 있는 게 아니라 유전자 변형 동물도 많죠. 특히나 연어 같은 것도 유전자 변이로 이렇게 우리 식탁에 많이 오르고 있고요. 지금까지 얘기하는 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접하고 있는 독소의 한 예들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요. 너무나 좋다라고 알려져 있는 이 과일 많이 먹어. 막 이렇게들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과일의 이 과당이 과거보다 훨씬 더 세지면서 이 과당이 내 몸 속에서 지방으로 쌓여서 지방간을 유발하는 핵심의 주범으로 쌓였다는 거죠. 거기다가 과일의 과당이 지방간뿐만 아니라 통풍의 핵심의 원인이야. 그래서 언제 한번 그런 신문에 기사가 났어요. 어, 통풍의 원인이 요산에 축적되는 그 정도로 과일이 여기 보면 유릭 액시드 고산이에요. 나는 과일에서 있는 프럭토스를 먹었을 뿐인데 이것이 TG 중성지방을 올리고 이것이 또 하나 유릭 액시드 요산을 올리더라. 통풍과 중성지방의 주범이 과일일 수가 있겠다. 과일의 과당뿐만 아니라 우리가 많이 접하는 액상 가당도 그런 역할을 하더라. 라는 것이 또 하나의 독서의 한 예로 또 등극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또 이 살들 있죠. 뱃살, 뭐, 날살 이렇게 하는데 이 살들이 내 몸에서는 이 독소로 작용을 해서, 내 몸에서 염증을 일으키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역류성 식도염 너무 많이 앓고 있잖아요. 역류성 식도염이나 치매까지도 뱃살이 유발을 하더라. 왜 그러냐? 지방의 세포가 내 몸 속에서 염증 폭탄을 내보내서 각 조직에 염증을 일으키는데 식도 관략근에 오면은 식도염으로 뇌에 염증을 일으키면은 치매로 다양한 조직에 염증을 일으키는 것이 내 몸 속에 쌓여 있는 이 지방세포가 내보내는 염증 폭탄이더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강력한 염증 유발 물질인 사이토카인, TNF 알파의 사이토카인을 지방세포가 분비를 한다라는 것이 밝혀졌죠. 또 하나요. 독소로 인해서 내 몸 속에서 만성염증이 차곡차곡 쌓이면은 그것은 20년 후에는 치매를 만든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염증 수치가 높은 사람일수록 내 부피가 줄어들어서 야금야금. 그래서 치매 진단을 받으면 한 20년 전부터 그분은 내 몸 속에서 전투가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거를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요, 히르페스가 치매를 부른다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입술에 포진이 자주 반복했을 뿐인데, 그것이 누적이 돼서 한 10년, 20년 있으면은 그거는 치매를 부르는 사인일 수 있다라는 게 밝혀졌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알츠하이머의 원인이 뭐 나이가 들면 그렇고
나이가 직접적인 원인인 줄 알았는데 그게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 어, 혈관 건강, 뭐 고혈압이나 당뇨나 또 흡연이나 또 뇌 손상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치매가 오는 줄로만 알았는데 세상에나 감염 때문에 치매가 오는 경우가 많다라는 게 밝혀졌어요. 그래서 꾸준하게 연구를 했더니 특히나 뭐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가 원인이 되는 것 중에서 특히나 바이러스, 그 중에서도 헤르피스 바이러스, 그것이 치매의 범인으로 지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알츠하이머 환자와 정상인의 뇌를 생검을 해봤더니 뇌에서 이 바이러스, 어, HSV 바이러스 1이 확인이 돼서 바이러스 질환을 감염이 잘 될수록 호진에 잘 걸릴수록 또 감기 바이러스 잘 걸릴수록 치매가 올 확률이 높다. 이것이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 밝혀졌죠. 또 하나요. 내 몸에서 이 독소가 쌓여서 내 몸에서 염증을 일으키면은 그렇게 심각한 우울증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과거에 이제 강의를 할 때 우울증의 원인은 만성염증이에요. 그랬더니 우울증은 누군가가 괴롭혀서 정말 우울한 기분이 쌓여서 우울증이 오는 게 아닐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원인은 뭐 누군가가 속상하게 하는 것도 스트레스를 주면 염증이 더 심각하게 될 수는 있으나 만성염증, 뭐 다양한 원인이겠죠? 독소가 그 염증의 원인으로 와서 우울증까지 가더라. 트립토판이라는 이 물질이 아미노산이잖아요. 이것이 내 몸속에 세로토닌이나 멜라토닌으로 바뀌어야지 되는데 내 몸속에서 염증이 많으면 이것이 멜라토닌으로 안 가고 흥분성 물질로 가더라라는 거죠. 염증 인자가 증가하면 얘가 이렇게 가고 이렇게 안 가더라. 그래서 우울증에 걸리더라. 기분이 꿀꿀하게 되더라. 라는 겁니다. 또 하나요. 이 골다공증 있죠. 골다공증, 칼슘이 섭취가 부족해서 그렇다라고 알고 있지만 이제 칼슘의 섭취 부족도 원인 중에 하나인데 그거보다 더 큰 원인은 염증 인자가 많아지면 내 몸에서 염증 신호가 증가하면은 파골세포의 기능이 올라가서 세포를 계속 파괴하는 상황으로 가더라는 거죠. 조골세포는 기능이 떨어지고 파골세포가 올라가면은 결국 뼈는 구멍이 숭숭 뚫리는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결국 골다공증은 단지 칼슘을 먹지 않아서가 아니라 체내의 염증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 과학계가 밝혀낸 엄청난 사실이에요. 또 하나는요, 근육이 감소해요? 그러면 근육 감소하면 다 뭐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 운동을 안 했구나. 나 단백질 섭취를 부족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이 근감소증의 sar코페니아가 지금 굉장히 심각한 질병으로 가요. 그래서 연금 부자, 근육 부자, 뭐 이렇게 가는 것이죠. 내 몸의 연금처럼 근육을 키워라라고 이제 기사가 날 정도인데요. 이 근감소증이 60대가 되면은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해서 80대는 거의 50%가 빠져서 결국은 잘 넘어지고 음식도 삼키기 힘들어서 복부 비만, 결국은 폐렴으로 발생으로 이어져서 사망률이 높아지는 이 sar코페니아가 심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sar코페니아의 원인을 봤더니 단백질 섭취 부족도 또 호르몬의 변화도 신체 활동의 저하도 원인일 수는 있으나 가장 큰 원인은 뭐다? 염증이 근육을 파괴시키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해하세요. 이제 콜다운증도 염증이다. 근육도 염증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염증이기 때문에 운동만으로는 근육의 유지와 재생은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될까요? 내 몸에서 염증을 줄이는 상황으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염증이 굉장히 취약한 위험군의 리스트가 있습니다. 염증에 취약한 위험군 리스트는요, 대부분 알고 있듯이 대사증후군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고혈압이나 당뇨나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사람들은 염증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리고 비만한 사람들, 그리고 실제 자가 면역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 치주병이 있는 사람들, 지속적으로 피곤함을 느끼고 우울이나
불안감을 자주 느끼고 또 비염이나 천식이나 알레르기 있는 사람들, 스트레스가 심하거나 수면의 질이 안 좋은 사람들, 환경 독소 물질에 자주 노출되거나 그리고 40세 이상이면은 버려내거나 전투력이 굉장히 많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염증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러면은 40세 이상이면은 염증을 제거하는 노력을 하셔야 되겠죠. 왜 누구나 이렇게 만성 염증에 노출이 될까요? 자연의 방식으로 길러지지 않는 동물이나 식물을 섭취하는 현대 식생활이 그 주범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염증에 걸린 동물의 면역계를 먹는다는 거죠. 소도 소를요, 육질을 부드럽게 하려면은 그 풀을 먹이면은 육질이 되게 질겨진대요. 곡류 사료를 먹이면, 특히나 옥수수 사료를 먹이면 육질이 되게 부드러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소는 옥수수가 아니라 풀이잖아요. 그러면 서로 봐서는 옥수수 사료, 곡류 사료는 적군이 되겠죠. 그 적군으로 계속적으로 이 소가 살아가다 보면은 적군이 되죠. 그럼 어떻게? 염증에 걸리게 되죠. 생선도 마찬가지고요. 식물도 염증에 걸리게 되죠. 이 질소나 일산 칼륨 비료를 많이 쓰다 보면 이것도 식물에 가서는 독소인 상황이죠. 그러다 보면 염증에 노출되게 되죠. 스트레스나 수면 부족이나 또 항염증 영양소가 부족한 상태로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들이. 특히나 항염증 영양소가 비타민 B, C, D 그리고 오메가3인데요. 현대인들이 이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먹지 않았을 때 정말 카탈리스트와 오메가3를 먹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내 몸에는 늘 항염증 영양소가 부족해서 염증을 케어할 수 있는 무기가 없다는 겁니다. 전투 상황에서 무기 없이 전투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백전백패가 될 거다라는 게 장명하잖아요.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먹는가? 뭐 액상이나 또 계절에 맞지 않는 음식이나 과식이나 야식이나 간식 이 모든 것들이 내 몸으로는 적군의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독서적인 환경, 그것도 그렇다는 거죠. 이렇게 만성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이 상황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내 몸에 염증을 부르는 이 독성 노폐물이 축적된 형태는 이거 검사로 나오는 거는 아닌 거예요. 어떻게 나오느냐? 부종의 상태로 세포 하나하나가 부어서 그것이 많은 어떤 모습을 보이는데요. 피부가 탄력 없이 처져 있는 것도 부어 있는 거고요. 얼굴과 몸도 부어 있는 거. 그래서 실제 우리가 그 사람이 건강하냐 아니냐 과거부터 우리는 안색을 살폈죠. 그 안색이 어떤가. 거기서 모든 어떤 몸 상태가 제일 많이 드러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혀가 부어 있는지, 혀에 백태가 있는지, 또 눈자위가 맑고 투명한지. 그래서 우리가 클린을 했을 때 제일 먼저 좋아지는 게, 맑고 투명한 눈, 생기 있는 눈. 독소가 처리되면 생기 있는 눈으로 바뀌는 걸 우리가 경험할 수 있죠. 변이 어떻게 바뀌는지, 장이 부종으로 변비나 설사가 반복됐을 때 독소에 많이 노출돼 있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거든요. 소변도 마찬가지죠. 소변도 굉장히 속도감 있게 또 그 소변을 누는 그 각도도 45도 각도로 굉장히 힘있게 나오는 이 소변의 상황에서 나이가 들수록 각도가 떨어지죠. 보통 45도가 아니라 15도 각도로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 소변이 내 발등을 찍듯이 소변을 보시는 분이 있다라는 걸 늘 얘기했는데 그런 상황으로 보게 되기도 하죠. 몸이 무겁고 무기력한 멍한 상태도 되고요. 생각이 밝고 긍정적이지 못하고 부정적이고 칙칙한 이 뇌의 부종 상태. 이것이 내 몸 속에서 독성 노폐물이 있는 흔적을 보이는 여러 가지 증상 사인입니다. 그리고 실제 눈으로 보이기도 하죠. 눈으로 보이는 독소의 형태는 리포푸신 형태로 보입니다. 갈색 색소, 일명 검버섯이라고 하는데요. 이 검버섯은 지방의 대사성 쓰레기입니다.
그것이 노화반점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이 지방이 이 세포가 공격을 받으면 이 지방이 리포푸신화 돼서 쓰레기가 쌓이는 것이 피부에서는 갈색 반점이 리포푸신으로 쌓이는데요. 이 리포푸신이 피부에만 쌓이는 게 아니라 눈에 쌓이면 망막 변성으로 가고 항반에 쌓이면 항반 변성으로 가기도 하고요. 심장이나 뇌나 우리 몸 많은 조직에 이 리포푸신이 쌓인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독소가 우리 몸속에서 염증을 불일으키고 또 이런 리포푸신으로 쌓이다 보면 알게 모르게 내 몸은 어떻게 될까요? 내 몸은 긴장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세포와 몸이 긴장하게 되죠. 왜? 계속적으로 독소가 공격을 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싸우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긴장을 할까 안 할까요? 이 사회의 긴장의 가장 큰 긴장을 주는 가장 큰 긴장의 원인은 뭘까요? 전투잖아요. 전쟁이잖아요. 전쟁이 나면 이 사회는 극도로 긴장 상태에 빠지듯이 우리 몸도 독소로 인한 공격으로 염증이 되면 내 몸은 긴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긴장을 하게 되면은 긴장이 세포가 긴장을 하게 되죠. 세포의 긴장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세포가 긴장을 하고 그것이 몸의 긴장으로 넘어가게 되죠. 긴장을 했을 때 제일 많은 게 흥분 상태에 빠지죠. 교감신경계가 활성화가 되죠. 긴장하게 되면은 우리가 왜 심박수도 올라가고 뭔가 머리도 쭈삣쭈삣 쓰는 것 같고 근육도 수축이 되고 그러다 보면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이 코티졸 호르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내 몸이 긴장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은 그 긴장이 넘어서면은 경련으로 빠지게 돼요. 한번 볼까요? 긴장의 첫 번째 단계는요.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고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고요. 안정을 주는 가바나 세로토닌 같은 안정물질은 떨어지게 되고 흥분성인 글루탐산 같은 흥분성 신경 전달 물질이 많아지게 되죠. 특히나 우리가 흥분을 유발하는 음식을 많이 먹죠. 설탕이나 아까 커피나 또 술이나 이런 것들은 내 몸속에서 흥분, 각성을 유발하는 음식인데요. 그런 것들을 현대인들이 많이 먹으면서 독소에 많이 노출되면 이렇게 신경계가 먼저 반응을 하게 됩니다.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면요. 근육의 긴장을 유발하게 되고 또 하나 혈관의 긴장을 유발하게 되면서 수축을 유발하게 되고요. 특히나 전해질 마그네슘 같은 칼슘 같은 안정을 주는 미네랄들이 만일에 부족하게 됐다. 약을 많이 먹어서 그렇다. 또 뭐 술을 먹었다. 커피를 먹으면은 또 내가 마그네슘이나 카탈리스 이런 것들이 부족하게 먹었을 때 늘 부족한 영양소에 노출되는 전해질의 불균형이 돼버리면 더 많이 세포나 우리 몸과 근육과 신경은 긴장을 하게 되고 또 하나는 호흡도 얕아지게 됩니다. 호흡이 얕아지게 되면은 CO2가 감소하게 되면서 저림과 경련을 유발하는 상황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긴장이 누적이 되고 강도가 강해질수록 우리 몸은 경련의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죠. 긴장의 여러 가지 증상들을 신체적인 증상을 보면요. 근육이 긴장해서 목이나 어깨나 이런 것들이 결리게 되고 뭉치게 되고 또 뇌로 가는 근육이 긴장되면 두통이 오게 되고 압박감이 있는 두통도 올 수 있고요. 또 위장관에 긴장이 오면은 소화도 안 되고 변비 설사도 반복하게 되고 심혈관계가 긴장하게 되면은 두근대고 혈압도 올라가고 숨도 가빠지고 결국 과호흡으로 빠지게 되고요. 잠도 잘 깨고 이렇게 상황에 가게 되죠. 그리고 실제는 이 긴장이 연속이 되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뭔가 우울해지고 공포감 이렇게 되죠. 그런데 이것이 강도가 강해졌어요? 지속했어요? 결국 경련으로 가게 됩니다. 경련이면 정말 치가 난다 할 정도로 근육의 뭉침과 통증이 많아지게 되고요. 특히나 밤에 긴장이 풀어질 것 같을 때 더 많아집니다. 낮에 긴장이 있을 때는 못 느끼는데 그 긴장이 지속해서 강도가 쌓여버렸잖아요. 그럼 밤에 잘 때 엄청나게 심각한 야간 경련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경련이 골격근에만 경련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 내부 장기 평활근에도 경련이 일어나요. 위에 위장관의 경련으로 꼬이는 듯한 복통이나 구역질이나 설사 변비가 교대되기도 하고요. 호흡기 경련이 일어나면은 숨이 차고 발작적인 기침을 하게 되고요. 혈관이 경련이 일으키면은 저리기도 하고 혈관 수축이 되면서 혈압 상승까지 유발하게 되죠. 신경학적으로는 또 이렇게 뻣뻣해지는 이런 떨림 이런 거 올 수 있죠. 특히나 혈관의 경련이 오면 그거는 바로 고혈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혈관벽도 두꺼워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독소로 인해서 긴장하고 그것이 누적돼서 혈관의 경련으로 오게 되는 이 상황을 제대로 케어하지 않고 단지 안티 하이퍼텐션 드럭 혈압을 낮추는 약만으로 하게 됐을 때 그렇게 우리는 고혈압 약을 먹어도 남는 잔저 위험료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혈압약을 먹으면은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이나 심부전이나 망막변증이나 이런 것들이 착 위험률이 0%로 떨어질 줄 알겠지만 실제는 위험률이요 거의 40%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인들은 한 뇌졸중이 약을 안 먹는 사람은 4배 정도라고 하면 약을 먹는 사람은 3배 솔직히 큰 변화가 없이 가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저는 이 혈관의 경련을 완화하고 긴장을 완화하는 이 상황을 우리는 하지 않으면은 늘 이런 자녀 위험률에 두려운 어떤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약을 먹어도 정상인보다 여전히 위험이 높다라는 것이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가 되죠. 우리 이런 긴장이 있는지, 긴장이 굉장히 만성화돼 버리면은 체감하지 못합니다. 만성적이고 저강도고 오랫동안 되면 신체는 그 신호에 둔감하게 되죠. 이런 신체적인 신호, 뭐 호흡도 빨라지고 여기저기 결리고 잠도 잘 못 자고 소화가 안 되는 이런 상황을 우리는 숨은 긴장, 느끼지 못하는 긴장이라 표현하는데요. 그래서 한숨도 자주 쉬고 심박수 좀 올라가 있고 어깨가 뭉쳐 있고 수면 중에 이갈이가 하거나 소화가 안 되거나 개운치 않거나 사소한일에도 예비하거나 다리도 쉽게 떤다는가 뭐 이런 것들이 내 몸에 알게 모르게 숨은 긴장이 있다. 라는 거를 기억하시고요. 이런 것들이 누적이 돼서 나오는 이 독소의 누적의 증상들은 정말 이렇게 늘 피곤하고 이유 없이 붓고 결리고 탄력이 떨어지고 몸도 무겁고 살도 좀 찌고 또 알러지도 있게 되고 면역도 떨어지고 그래서 최종 단계에 되면은 혈압이나 당뇨나 이런 약을 먹게 되고 결국은 우울증과 치매와 궤양과 종양의 상태로 가는 것이 이런 독소가 불러일으키는 만성염증의 상황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만성염증으로 이런 다양한 질환들을 유발한다는 것이 밝혀졌는데 그럼 이 만성염증을 이 전쟁을 해결하는 최고의 방법이 뭘까요? 독소를 좀 없애다는 거죠. 청소라는 겁니다. 청소를 했을 때, 글리칸 클린을 했을 때 최고로 우리 몸은 안정이 되고 긴장 상태에서 완화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청소를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솔루션, 이 글리칸 클린은요, 독소를 비워주고 내 몸에 좋은 영양소를 채워주고 그랬을 때 치유를 한다, 힐링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내 몸은 면역이 정상화되고 올라갔더라. 그래서 미국 최고의 의학 박사들이 해결할 수 없었던 많은 문제들이 세상에 대안이 돼서 많은 분들이 극찬하고 많은 이 잡지나 논문에서 10대 건강관리법으로 뽑히기도 했던 이런 솔루션입니다. 이 책을 만들고 또 이거를 우리들이 접목할 수 있게 했던 이 닥터 용고는요. 본인이 유명한 심장 전문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알레르기와 비만의 소화불량의 우울증까지 걸렸을 때 이 클린을 하게 됨으로써 정상화됐다라는 걸 가지고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클린 프로그램을 했더니 혈압도 떨어지고 체중도 들고 체지방도 떨어지면서 콜레스테롤도 떨어지더라. 그래서 혈압약을 먹지 않아도 이분은 너무나 건강하게 바뀌었다라는 거를 책에다가 이렇게 해놨죠. 이런
클린은 일반적으로 그냥 청소하는 그런 클린이 아니고요. 세포까지 청소하는 세포 클린입니다. 이런 세포 클린의 어떤 목적은요. 결국 자연 치유력을 회복하는 건데요. 자연 치유력을 회복할 때 덤으로 우리는 셀룰라이트도 없어지고 체지방도 떨어지게 되고 독소와 염증이 떨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자연 치유력을 회복할 수 있는 건강한 장이나 건강한 뇌, 그리고 면역력, 피부 탄력, 멋진 몸매, 그리고 세포 재생까지 근육도 올라가는 이런 대단한 상황으로 가게 됩니다. 이 글리칸 클린을 할 때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해야 되냐면요. 세포의 면역 센스를 만들어주는 상황으로 가야 됩니다. 세포의 면역 센서가 장 점막에도 혈관에도 세포에도 이 센스가 있어요. 이 센스의 재료, 이 센스가 재료가 뭘까요? 이 글리칸입니다. 이거를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고요. 이게 만들어진과 동시에 독소가 제거되기 때문에 염증을 케어하게 되고 장내 미생물들을 살리게 되고 또 적절한 칼로리로 비만을 해결하게 되는데요. 이 글리칸, 세포의 면역 센서를 만들어주는 이 글리칸은 8가지 식물 유래 탄수화물로 이루어져 있죠. 이 식물 유래 탄수화물이 글리칸은 우리 몸속에서 세포 해독 작용을 합니다. 세포 안에 있는 노폐물들을 이렇게 펌핑 작용을 해서 버려내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글리칸이고요. 이 글리칸은 또 하나 혈관에서 이렇게 빗자루처럼 혈관에 당사슬, 글리칸을 만들어서 노폐물들을 퍼내서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혈관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데요. 혈관에 이렇게 많은 찌꺼기들이 있어요. 이 찌꺼기들을 이렇게 찌꺼기를 없애는 이런 다양한 클린 방법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뭐 단식요법도 있고 많이 있죠. 그런데 이렇게 혈관을 청소하고 혈구들은 깨끗하게 다양한 방법을 할 수 있으나 혈관의 당사슬, 글리칸이 빽빽하게 해서 결국 혈관을 제대로 만들어주는 글리칸은 우리 글리칸 클린밖에 없죠. 이 글리칸 클린으로 우리는 클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333 클린이라고 표현합니다. 3일 동안 집중 해독하는 과정을 하고요. 3주 동안 몸의 시스템을 회복하는 리셋 다음에 집중하는 그 과정, 그리고 한 3개월 정도 하는 한 끼 영양 클린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죠. 그랬을 때 여기서 3주간에 집중하는 이 상황은 어떤 상황으로 가냐면은 한 길게는 20일 정도, 그리고 또 뭔가 문제가 많은 사람들은 또 이거에 한 2배 정도 기간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가장 기본적인 거는 한 20일, 근데 좀 어떤 분들은 한 10일 정도 할 수도 있죠. 10일에서 20일 정도 면역 대사를 위한 청소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이걸 했을 때 최고의 우리 몸의 전신 성형의 상황으로 가게 되죠. 다양한 메나텍의 어떤 염증을 조절하는 엠브로토스나 근육을 만들어주는 오솔인과 체중과 또 단백질, 식사 대용식 단백질을 공급하는 거, 대사 효소를 주는 뉴트리베르스나 간 해독의 허브차나 유산균, 또 효소나 또 멀티 영양제, 미네랄을 보충한다든가 또 체지방이 많은 사람들 체지방을 감소하는 이런 다양한 세포 영양소들을 잘 조합을 해서 3주간의 글리칸 클린 과정을 하게 됐을 때 첫째 1주 정도 1단계에서는 독소를 차단하고 중화해서 배출하는 이런 과정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는 뭐 다양한 호전 반응이 올 수도 있죠. 독소가 나가는데 뭐 그 반응이 없겠어요? 운동도 막 하고 나면은 하루 이틀 동안 근육통 오고 뻐근하게 아픈 어떤 호전 반응이 오듯이 이게 뭔가 청소할 때는 처음에는 호전 반응이 올 수 있어요. 약간의 배고픔도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2단계에 가면은 신체가 최적화되기 때문에 에너지가 오히려 더 나게 되고요. 3단계 가면 대사가 바뀌기 때문에 면역력이나 자가 치유 능력을 회복해서 더 활력이 되고 더 균형하고 정서적으로 안정을 찾게 돼서 와, 그동안 우리가 정말 독소의 누적 그리고 긴장과 그다음에 경련을 겪었던 많은 세포와 많은 우리 몸의 조직들이 안정을 찾아내면서 맑은 정신, 건강한 기분 그리고 많은 안 좋았던 그 증상들이 좋아지게 됩니다. 이런 클린을 할 때 우리는 100% 리얼푸드 영양식으로 하게 됩니다.
메디컬 푸드라고 하죠. 이 메디컬 푸드를 가지고 소화기계를 쉬게 하는 작용을 합니다. 해독하고 재생의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우리가 음식을 막 소화시키고 또 흡수시키고 여기에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되면은 청소 에너지가 부족하게 되고요. 다시 재생하는 그 에너지가 적게 되기 때문에 최대 한도로 우리는 에너지를 해독과 청소, 재생에 쓰게 됩니다. 그래서 독소를 차단하기 위해서 어, 기존에 먹던 음식을 구별식으로 리얼푸드 영양식으로 바뀌고요. 또 재생하는 쪽에 에너지 영양소 분비하고 IGF-1이라고 우리의 세포를 오히려 더 비정상적으로 증식하는 IGF-1을 줄이면은 성능이 좋은 미토콘드리아가 만들어져서 에너지가 더 많아지고 세포가 잘 수리되고 복구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는 한 12시간 정도 공복을 지켜가면서 우리가 클린을 하라라고 하는데요. 클린하면 사람들이 다 배고파서 어떡하냐고 밥 안 먹고 이 밥을 우리는 형태를 바꿨을 뿐이거든요. 100% 리얼 푸드 영양식으로 그리고 쉐이크 형태의 영양식으로 또 간단한 야채로 바꿨을 뿐인데 그런데도 사람들은 막 뭐 밥을 먹어야지 뭐 어떻게 하는데 그거는 이제 아니고요. 청소하는 데는 그렇게 하시면 청소가 안 되고요. 실제는 이거 배고플 거라는 그 스트레스로 가짜 배고픔이 더 많고요. 배고픔보다는 물고픔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배고픔은 참아 가다 보면은 내 몸속에 있는 노폐물을 가지고 에너지를 쓰는 그런 오토파지가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 나가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실제는 하루 두 끼가 조성 문화가 과거에 있었는데 요즘에 뭐 삼식 문화 근데 그것은 좀 몸에는 무리가 간다라는 것이 또 알려져 있죠. 그래서 공복감은 어느 정도 자주 유지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또 하나의 지름길이기 때문에 1년에 한두 번 약간의 공복감을 좀 지켜보자라는 겁니다. 그거의 이론을 발트롱고 박사가 제안을 했고요. 이렇게 공복감이 많이 유지가 되면은 많은 질환들이 해결이 되더라라는 것이 또 밝혀졌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클린을 소화기계를 쉬게 하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해독을 하는 장기는 간이죠. 그 간에서 해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간에 많은 영양소들을 줍니다. 그것이 우리 클린식에 담겨져 있어서 수용성인 이런 많은 쓰레기들을 수용성인 상태로 대변과 소변으로 내보내기 때문에 어머 저는 클린식밖에 먹지 않았는데 대변이 너무 많아지고 소변이 너무 시원하게 양껏 나오더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세 번의 클린의 조건은 결국은 모든 질병의 뿌리는 장에 있죠. 장을 실제 정상화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글리칸이 빽빽한 장 점막을 만드는 것이 관건입니다. 이렇게 만들었을 때 염증이 시작되는 장에서 이렇게 구멍이 뚫리지 않는 상황으로 만들어서 가더라라는 것이 클린의 방법입니다. 이런 세 가지의 클린의 조건으로 우리는 클린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글리칸 클린식을 섭취는 12시간 공복을 유지하고 가볍게 식사를 야채 위주 식사를 하시고 쉐이크 형태로 우리 메나텍의 메디컬 클린식을 드시게 됩니다. 맑은 국도 드실 수 있고요. 각종 나물이나 또 단호박이나 팍토리카나 당근 이런 것들 그리고 좋은 거는 동치미나 백김치 이런 것들입니다. 버섯 샐러드 이런 거 드시면서 올리브 오일로 이렇게 맛있게 요리해서 드시면 굉장히 좋고요. 야채 샤브샤브 이런 거 드시면 좋고요. 이렇게 천연식품으로 먹는 이 기간을 잘 지켜가면은 안전한 단백식과 함께 우리가 클린하게 됩니다. 이렇게 클린식으로 우리는 면역, 대사, 청소, 면역, 대사, 다이어트인 글리칸 클린을 하는데 이렇게 3주 동안 10일에서 20일 정도 하고 나면은 매일매일 한 끼 식사를 유지하게 되는 상황. 그리고 한 끼 식사를 유지할 때 이렇게 맛있는 야채 국과 함께 먹으면 좋죠. 이렇게 글리칸 클린의 뭐 그 결과는요. 세포가 청소되죠. 독소가 정화되고 소화력이 좋아지죠. 긴장이 완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전에 얘기했던 그 위장 간의 긴장이 위장 간의 경련이 이어져서 복통과 소화불량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거를 안정화되기 때문에 속이 정말 편해집니다. 그리고 뇌가 안정화되고요. 각종 염증이 해결되기 때문에 얼굴이 부어 있다든가 또 여기저기 쑤시고 아픈 통증 그리고 피부가 굉장히 진정이 되고
편안하게 정리된 얼굴로 가죠. 그리고 체지방의 감소가 덤으로 가고요. 관절이나 통풍이나 다양한 질병의 치유, 힐링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혈압이나 혈당이나 콜레스테롤이 힐링이 되죠. 안정화되는 상황으로 가게 되는 거. 그래서 진정한 자연 치유력의 회복의 상태로 가게 되는데, 겉으로는 어떤 체지방의 변화로 체지방의 감소로 보이게 되죠. 이렇게 체중도 빠지게 되고 체지방률도 빠지게 되고 얼굴의 부종이 얼마나 정리가 되어 보니까 맑고 투명한 얼굴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저도요, 이렇게 부어있는 얼굴이 이렇게 바뀌어 갔거든요. 그리고 과거에는 이렇게 바뀌면서 제가 20년 전에 저의 이렇게 붓고 살찌고 있는 이 상황에 그 당시 저도 건강한 상태라고 생각을 했었죠. 근데 20년이 지난 상황에서 클린하고 이렇게 바뀌어가면서 이렇게 아이들이 성장했을 때 저는 이렇게 클린하면서 아이들의 성장 속도에 맞춰서는 오히려 더 젊어지는 상태로 만들어 갔다라고 자부를 합니다. 이런 글리칸 클린을 우리 이 방에 계신 분들이 경험하시고 추석 명절에 많은 당독소가 많고 독소가 많은 음식을 스트레스 없이 드시고 그 먹고 난 뒤에 청소하는, 그리고 많은 분들께 청소를 하자, 파이팅 하자 라는 걸 알려주는 어, 팁과 확신을 얻는 시간이길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